자, 용비 어천가 프린트 한번 봅시다. 자, 용비 어천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이 어천 날아서 하늘을 다스림을 노래한다는 뜻이야. 하늘을 다스림을 노래한다. 이 말의 표현이 어디서 온 거냐면 중국의 책 중에서 주역이라는 책이 있어. 그 책에서 시승 육룡 이어천이라는 표현에서 따서 쓴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용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해봐. 자, 불러줄 테니까 써봅시다. 태종. 태종이 누군지 알지? 태종 이방원. 그 다음 그 아버지가 누구야? 태종. 이성계지. 그 위에 환종. 그 다음에 도종. 그 다음 익종. 그 다음에 목종. 이렇게 해서 태종, 환종, 도종, 익종, 목종. 이게 육룡이야. 용이야. 6명의 용. 그게 용이야. 그러면 이 중에서 니네가 아는 왕은 누구밖에 없어? 태조랑 태종밖에 없지. 니네 위에 있는 사람들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지. 그러면 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야? 태조 이성계지. 그럼 이성계가 이 작품 대체 왜 쓴 걸까? 그리고 왜 위에 있는 자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을 다 이렇게 용이라고 표현을 한 걸까? 이성계가 왕이 된 게 계속 이제 왕위가 이어져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야?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된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거는 하늘의 뜻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작품을 쓴 거야. 그래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 위에 조상 이름까지 다 끌어가지고 용으로 표현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게 용비어천가야. 그래서 조선 건국의 천명성을 표현하고 있다. 조선이 건국된 거는 하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 정리 보면 앞장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그 우리 오감도 고전시가에서 앞장 작품으로 나오는 이 작품 하나밖에 없어. 니네 앞장 배운 거 있어? 없지. 앞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조선시대 때 쉽게 얘기하면 니네 애국가 알지? 애국가라고 하는 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은 거지. 이 용비어천가는 뭐냐면 조선 건국에 대해서 뭔가 찬양하는 내용이야. 그 노래 가사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서정시가 아니라 서사시제. 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토리, 이야기를 나타내는 시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시 속에는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 예찬하니까 예찬적, 송축, 그리고 서사적, 설득하는 건 왜 들어있냐면 후대 왕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치 잘하라고. 그게 설득적입니다. 주제는 조선 건국의 천명성을 밝히고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것이 전체적인 주제이다. 그럼 이 작품 우리가 왜 배우냐? 왜 지금 중세국어에서 배우느냐?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이니까. 상징성이 있지? 조선시대 궁중에서 연주되었던 악자 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그래서 총 125장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배울 수가 없지. 그래서 대부분의 그 작품들이 1장이랑 2장이랑 125장 딱 3개가 거의 실려있고 실제 이제 수능에서도 이 작품이 출제가 됐었거든. 거의 이제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 자, 서사, 본사, 결사 3장 구성을 취하고 있고 대부분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꾸법이라고 하는 건 문자 구조가 같다는 거지. 그 다음에 목적성이 강한 작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성 동그라미 발표. 이거 뭐겠어? 목적이 조선 건국의 천명성을 계속 설득시켜야 되겠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새 왕조의 창업을 송축하고 왕권을 공고해야 하는 의도로 창작되었다. 그리고 압축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게 대체 이런 구조를 왜 들어있는지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 그 다음에 한자 없이 순우리말로 창작된 부분이 2장인데 순우리말에다 동그라미 발표합시다. 특히 그래서 2장이 문학성이 가장 뛰어난 부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작 동기 3가지 얘기하고 있지? 새 왕조의 정당성 부각하고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시험하고 후대 왕에 대한 관계 때문에 작품을 썼다. 크게 구조가 서사, 본사, 결사 1, 2장이 개국송이고 3에서 109장이 사적찬. 사적찬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전절에서는 중국의 사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후절은 조선의 육조, 그 이성계와 관련된 사람들 있지? 육조의 사적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의 모습이 중국에 있는 그 왕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해. 그다음 마지막에 개원훈 왕들에 대해서 권계하는 내용입니다. 후왕에 대한 권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봅시다. 자, 1장으로 바로 갑시다. 자, 그 문법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1장의 내용부터 먼저 봅시다. 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라는 뜻이야. 태동. 육룡이라고 하는 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6명의 용이니까 옥조, 익조, 도조, 한조, 떼조, 태조 6명의 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 6용이 나시어 6 임금이 나시어 하시는 일마다 천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천복에다가 동그라미하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보여준다. 조선 건국의 정당성. 천복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천우신조. 천우신조라고 하는 사조성어가 하늘을 돕고 신이 돕는다는 뜻이지. 그게 천우신조. 천복이다. 하늘이 내린 복이다는 뜻이야. 그것이 누구랑 쌤쌤이냐? 고성. 중국의 훌륭한 임금과 동부라는 말은 똑같이 들어맞는다는 뜻이야. 똑같이 들어맞는다. 쌤쌤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1장에서는 조선 창업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2장에서는 아까 문학사에 가장 뛰어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지.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흔들린다라고 했는데 바람이다 생각합시다. 그 다음 줄을 보면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뭄에다 생각합시다. 바람과 가뭄은 둘 다 시련과 고난이겠지?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우리 조선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야.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여름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하다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흔들림으로 내가 이루어져서 바다로 간다. 자, 내가 이루어져서 바다로 간다는 말에다가 가로치고 무궁한 발전이라는 뜻이야. 무궁한 발전을 이룬다. 내용은 별로 어렵지가 않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12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125장은 후대의 왕들에 대해서 이제 권계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천세 위에 미리 정하신 한수회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 정하신은 누가 정하신 거야? 하늘이 정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높임 표현을 쓰고 있지. 한수북이라는 말은 조선의 한양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수북, 조선의 한양 땅. 한양에 누인 계국 여러 대에 걸쳐서 인을 쌓아서 계국, 나라를 열어서 복년이 왕조의 운명이 끝이 없으시니 성신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훌륭한 후대 임금을 얘기해. 훌륭한 후대 임금이 왕위를 이으셔도 경천근민이란 말은 밑에 해석 나와 있지? 거기다 가로만 쳐봐.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돌보심. 거기다가 가르쳐. 그게 경천근민입니다. 후대 임금이 왕위를 이으셔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부지런히 하여 나라를 더욱 굳으시리이다라는 말은 더욱 굳건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하려고 해도 해석을 알아야 하니까 1차적으로 해석을 다 외워줘야 됩니다. 임금 하라고 하는 것은 뭐야? 높임의 혹격조사지. 임금님이시여 아십시오. 자, 뭘 알아야 되냐? 낙수의 산행가이시여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면 이거와 관련된 고사성어를 알아야 돼. 그래서 아까 스토리를 모르면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지? 그게 밑에 있는 배경고사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배경고사 두 번째 단락 봅시다. 하나라 태강왕이 임금으로 있으면서 노름에 빠져 그 덕을 잃으니 백성이 모두 다른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우왕의 동만 믿고 버릇을 고치지 않다가 산행을 절도 없이 해서 러수의 밖으로 나간 지 100날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공나라 후예가 백성을 위하여 참을 수 없다여 태강을 허백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폐위시켜버렸다. 자기 할아버지는 우왕만 믿고 까부다가 폐위당한 왕이야. 그래서 그 얘기야. 아소서 낙수에 산행가 있어. 하라비라고 되는 할아버지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라 우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라 우왕만 믿었습니까? 믿을 겁니까? 믿으실 겁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믿지 말고 스스로가 정치 잘해라 라는 뜻입니다. 됐지? 자, 그러면 넘겨서 구절의 의미와 분석으로 갑시다. 자, 이 프린트를 옆에 이거랑 같이 펴놔. 아까 내가 준 거 한 장짜리 이 프린트. 이거랑 같이 펴놔. 계속 찾아보면서 할 테고요. 옆에 한 장짜리. 안 받았어? 혹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수행평가 본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그 모의고사도 오잖아. 모의고사에도 문법 문제로 출제가 한 문제씩 돼. 그리고 이걸 알아야지 고전 작품들을 봤을 때 그 이제 니네 보면 낯설잖아. 글자 아래가 쓰여 있고 그게 낯설지가 않게 해석이 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면 그 1장을 분석하는 걸 보면 태도 육룡이라고 돼 있는데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나와 있지. 근데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모양 형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해서 자, 가로로 된 옆에 있는 프린트 4번 봐봐. 옆에 그 내가 펼쳐놓은 프린트 4번. 4번에 1번 주격조사 보이지? 보여? 자, 거기 보면 형태 2, 그 다음에 공집할 표시 보이지? 세 가지로. 자음으로 끝난 체형 뒤에는 어떻게 했어? 그냥 2를 씁니다. 그런데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형 뒤에는 옆에 짝대기를 하나 더 붙이지? 그 다음에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끝난 체형 뒤에는 아예 주격조사를 생략합니다. 됐습니까?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동 육룡이라고 했을 때 이게 주격조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나르시어라고 돼 있지. 날의시. 자, 의시라고 돼 있는데 시라고 하는 것은 주체높임 선어만 옴이지. 주체높임. 자, 주체높임과 관련된 거는 이 프린트 190페이지 한 장 넘겨봐봐. 가로로 된 프린트 뒤로. 자, 거기 6번 봅시다. 주체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보입니까? 자, 자음음이 앞에서는 시를 씁니다. 그런데 모음음이 앞에서는 뭘 씁니까? 샤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르샤 같은 경우에는 나르시어가 지금 합쳐져서 이렇게 된 거야, 나르샤. 그래서 원래 기본 형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날의시어. 일마다 하는 일마다 천복이시니. 자, 다시 원래 프린트로 갑니다. 제가 이거 확인했으니까 천복이시니 하늘의 복이시니 고성이 이에다가 동그라미 합시다. 이에 동그라미. 여기서 말한 이는 처음에 나왔던 해동 육룡이라고 했을 때 이는 주격조사지. 그런데 고성이도 이를 주격조사로 해석하지 않지. 어떻게 해석해? 중국 성군들과 비교부사격 조사지. 세종어조민정음에서 비교부사격 조사 나왔던 거 기억나지? 기억나지? 자, 그것과 같은 겁니다. 중국과 동부하신이라는 게 잃지 않는 뜻이야. 그래서 하신이라고 하면서 시라고 하는 주체 높임 선언어미가 또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2장입니다. 불희라고 돼 있지. 불희. 여기서 주격조사 어떻게 돼 있어? 생략돼 있지. 왜? 옆에 이미 짝대기가 그어져 있으니까. 주격조사 생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온다. 옆에 남근이라고 해서 나무가 나오잖아. 근데 갑자기 형태가 좀 이상하지. 얘가 갑자기 기억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프린트 그대로 한 장 뒤로 넘겨봐봐. 자, 그래서 여기라고 봐봐. 여기 있지? 용배어천가에 나타난 중재법.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문법에서 기억 고경어라는 단어 보입니까? 기억 고경어.
자, 기억 고경어에다 네모 박스 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옆에 얘가 나오듯이 나무 뒤에 도가 오면 나무 도야. 그다음 나무 뒤에 와가 오면 나무 와야. 그런데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면 끝모음 오가 떨어지고 기억이 더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기억이 더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남근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야. 얘가 이어졌게 돼가지고 기억이 위로 올라가서 이게 기억 고경어야. 고경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 국어에서 체어는 형태를 바꿀 수 없지. 뭐 칠판을 갖다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칠폰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지우개를 갖다 지우거라고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체언이 활용을 하는 형태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기억 고경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뀌는 거.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다. 기억 고경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뿌리 깊은 남근 거기 뒤에 계속 이어서 한번 봅시다.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애라고 하는 건 부사격 조사지. 그런데 양성일 때니까 아를 쓴 거지. 바람에 아니 밀세라는 말 아니 흔들리므로 뭐뭐일세 이유지. 이것도 세정어조 훈민정음 나왔던 거지. 그 다음에 곧이라고 되어 있는데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기 전의 형태니까 곧이라고 했지. 지금은 꽃이고. 그 다음에 조코라고 하지 않고 듀코라고 했지. 구경막 일어나지 않는 형태이다. 그 다음 여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썸머 여름이 아니라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썸머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여름은 여름이라고 했어. 니은으로 했어. 여름. 그게 여름이었어. 그래서 열 플러스 명사, 파생, 정미사 합쳐져서 하다는 말은 만다라는 뜻이고 의미가 이동된 단어이다. 그 다음 샘이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원수모호가 일어나지 않는 형태지. 물풀인데 그거 일어나지 않는 형태. 가뭄에 얘도 양성이니까 아니 그칠세 아니 그침으로.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내희 거기 있지. 내희 별표. 이것도 뭡니까? 자, 아까 거기 중세고의 특징 뒤로 다시 한 번만 더 가봐봐. 자, 그래서 맨 밑에 있는 표 봐봐. 맨 밑에 있는 표. 맨 밑에 있는 표 봐봐. 히읗 종성체현의 실현 양상이라고 해가지고 자,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모음으로 오는 조사가 올 때는 그냥 이어졌기로 했어. 그래서 땅이라고 돼 있지. 그런데 기억 디귿이 오면 뒤에 기억 디귿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갑자기 축약을 해. 크트로 바뀌어. 그래서 따토가 돼. 따토. 그 다음에 관역격 조사 시옷이 나타나면 아예 히읗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따시 돼. 따. 요렇게.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거기 위에 나와 있듯이 문법의 첫 번째에 나와 있듯이 히읗 종성체현이라고. 히읗 종성체현 네모박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비어천가에서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기억 고경어랑 히읗 종성체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내희 있지. 내희. 그러니까 내 플러스 원래 2였는데 갑자기 히읗이 튀어나온 거야. 내가 이루어 바다의 간이. 자, 그 다음 갑니다. 125장으로 갑니다. 다음 125장. 천세 우휘라고 돼 있지. 갑자기 희가 왜 나옵니까? 라고 돼 있는 얘도 우라는 게 히읗 종성체험이니까 이어졌게 돼서 지금 갑자기 희가 튀어나온 겁니다. 미리 정하신
시라고 하는 것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얘기했고 한강 북쪽에 누인 계곡 하샤, 하시어, 하시어 주체 높임 나왔고 복년이 끝이 없으시니 시가 또 나왔고 주체 높임 나왔고 성신이 이으셔도 니으셔도에서는 처음에 니은이 나왔으니까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이다. 그 다음에 시가 들어갔으니까 주체 높임이다. 그 다음 경천 금민 하시어 하시어라고 했을 때 시라고 하는 주체 높임 또 나왔다. 그 다음 더욱 구두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라고 하는 주체 높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은 2밖에 없습니다. 상대 높임 2.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잠깐 봐봐. 자 현대 국어에서는 우선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복잡해? 현대국에서는? 뭐가 가장 복잡해? 누구? 자, 물어볼게. 1번이 가장 복잡하다. 손들어. 2번, 3번. 이게 제일 복잡해. 왜냐면, 자, 봐봐. 선생님께서 학교에 가신다라고 하면 주체 높임할 때 깨서를 붙이고 그냥 시만 붙이면 되잖아. 이게 주체 높임이잖아.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이라고 하면 나는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 라고 하면 객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이는 게 객체 높임이잖아. 여기 특수어휘 이렇게 쓰면 끝이지. 근데 상대 높임 같은 경우는 격식이 있는 자리에서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격식이 없는 자리에서 쓰는 게 있고 격식이 있는 자리에서 쓰는 게 또 뭐가 있어? 하십시오체 그 다음이 하오체 그 다음이 하계체 그 다음이 해라체 그 다음에 격식이 없는 자리에서는 해요체 그 다음에 해체 이거 다 구분해야 되잖아. 이게 제일 복잡하지. 근데 자 중세 국어에서는 아까 우리 주체 높임은 뭐밖에 없다라고 했어? 시랑 샤 이거만 구분하면 되잖아. 간단하지. 그리고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는 이나 잇 요것만 있으면 돼. 요것만 구분하면 돼. 형성문이냐 의문문이냐 따라서. 그런데 이 객체 높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복잡하냐면 니네 여기에 있는 프린트에서 190페이지 거기 그 6번 봐봐. 190페이지에 6번 주체 높임을 나타낸 선어말 어미는 그 시샤 두 개밖에 없지. 그리고 상대 높임은 이랑 이 두 가지밖에 없지. 그런데 객체 높임 뭐야? 어간의 끝소리가 뭐 김박사 하일 때는 사를 쓰고 그 다음에 타자차일 때는 잡을 쓰고 어간의 끝소리가 모음이나 니은 리을일 때는 잡을 쓰는데 그것도 이제 뒤에 양성이냐에 따라서 또 나눠지지.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지.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하이라이트인 거야. 중세국어에서 여기가 제일 어려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지? 현대국어의 차이점. 그래서 이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더 구두실이니까 거기에서는 상대 높임이 평서문이니까 이를 쓴 거고. 자, 그러면 의문형일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맨 밑에 문장 봐봐. 하라비를 믿었습니까? 거기 맨 밑에. 거기 뭘 썼어? it을 썼지. it. 거기 꼭지 달린 이음입니다. 옛 이음. 상대 높임은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객체 높임은 나와 있지 않지.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자, 그 다음에 넘겨봐봐. 자, 그 다음에 석고상절 좀 잠깐 볼까? 이것도 뭐 니네 그 프린트 받은 거에 나와 있지. 석고상절이 있어서 잠깐 실었는데 이거는 왜 쓴 거냐면 그 세종 29년 144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헌 왕후가 누구야? 소헌 왕후가 누구야? 니네 잘 모르니? 아, 소헌 왕후가 누구냐면 세종대왕 부인이야. 세종대왕 부인이야. 그런데 세종대왕이 애를 몇 명 낳았어? 혹시 아는 사람 없어? 소원 왕후 한태서만 몇 명 낳았어? 10명 낳았어. 근데 아들 8명에 딸 2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힘이 대단했는지 알겠지. 언제도 대단했겠지. 그랬는데 지금 그 소원왕후가 지금 이거 1347년인데 134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원왕후의 엄마가 돌아가셨고 그러고 난 뒤에 아들이 8명 있었는데 그중 2 아들이 죽었어. 한 해에. 그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었지.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해에 죽은 거야. 근데 이제 소원왕후를 좀 봐봐. 그러면 세종대왕이 있고 세종대왕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누구야? 문종이지?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야? 단종이지? 문종 동생이 누구야? 수양대군이지? 수양대군이 나중에 왕이 됐잖아. 세조가 됐잖아. 굉장히 뛰어나. 사실 세종대왕이 그냥 왕위를 여기다가 불러줬으면 이런 비극이 안 생겼을 텐데 이제 업적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하긴 했어. 자, 그 소원왕후가 수양대군의 집에 있을 때 이제 돌아가셨어. 그만큼 아들이랑 좀 가까웠겠지. 그러면서 이 작품은 어떻게 되느냐? 소원왕후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 수양대군이 세종 그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쓴 작품이야. 그러니까 찬송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 노래잖아.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불교 있지, 불경을 명복을 빌면서 이제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쓴 작품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보면 이제 부처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갑자기 양슌이 나왔지? 양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수야, 야수. 이거 이응 형식적으로 쓴 거지? 동국정신 한자병이니까. 야수는 부처의 아는데 야수가 옆에 짝대기 하나 그어졌지? 주격조사. 목련에게, 목련은 누구냐? 부처의 제자야. 에게 세존의 안부를 묻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관역교조사 시험 나왔지. 자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또 어디가 나오냐면 아까 요 프린트 있지? 요 프린트의 189페이지 맨 밑에 관역교조사 나와. 189페이지 맨 밑에 있는 관역교조사 보여? 자 거기 맨 밑에 관역조사 조건을 봐봐. 자 지금 여기 그 세종이라고 했을 때 옆에 시옷을 썼잖아. 세종은 유정명사이면서 높임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시옷을 쓴 거야. 자 시옷을 쓰는 조건 봐봐. 앞지연이 무정명사이거나 만약에 유정명사일 때는 존칭의 경우는 시옷을 쓰는 거야. 이것도 다 외워줘야 돼.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경우는 무정명사니까 시옷을 쓴 거고 대왕 옆에다가 시옷을 쓴 거는 유정명사이면서 높임의 대상이니까 쓴 거야. 그럼 그게 아닌 무정명사일 때는 지금 의를 쓰는데 앞에 있는 애가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를 써주는 게 되는 거지. 이 차이점 알겠습니까? 요게 문제로 또 나오는 거야. 포인트를 잘 잡아. 자 그럼 다시 석고선절 다시 갑시다. 높임, 유정명사, 관역기조사, 시옷과 관련된 내용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중세국어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물, 어미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했지. 그게 여기에 나오는 거야. 석고선절. 그래서 이 프린트를 이제 니네한테 나눠준 거야. 이게 신사고 교과서에서는 이게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이거든. 근데 니네 미래인이고 거기 보면 객체, 높임, 선어물, 어미, 잡이라고 돼 있지. 내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객체, 높임을 쓰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프린트에 다 정리를 해서 준 거야. 자, 그 다음 갑니다. 이르시되라고 하면 누가 이르시는 거야? 야수가 이르시는 거지.
그러니까 높임, 선어말 어미 샤를 쓴 겁니다. 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선어말 어미 높임, 주체 높임 시를 썼고 그 다음에 상대 높임 의문문이니까 it을 쓴 겁니다. it. 이제 내용 좀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뒤에 보면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여기 한번 풀어봅시다. 호민아 그거 잠깐 일시정 좀 눌러줘. 일시정. 수업 말고. 주말. 자, 내가 보니까 수행평가가 현대국어 높이 표현이랑 중세국어 높이 표현 비교하는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프린트 나눠준 게 현대국어 높이 표현이거든. 요거 들어가지. 자, 현대국어 높이 표현도 니네가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보게. 그걸 알아야지 서술을 하잖아. 그래서 아까 준 프린트 두 개를 같이 옆에다 두고 하는데 현대국어 높이 표현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자, 현대국어 지금 준 거 112페이지야. 112페이지. 112페이지의 높이 표현이라고 해서 보면 타자가 어떤 대상이 높고 낮은 정도를 애들이 잘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낮추는 것도 높임 표현이냐 물어보는데 그것도 높임 표현에 들어가는 거야. 언어적으로 구별해서 높임하는 방식이나 체계를 말한다. 높임의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주체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격조사 깨서와 성어로 및 의시에 실현된다. 자, 현대 국어의 높임 표현의 서술화 시험 이걸 쓰면 돼. 주격조사 깨서와 선어말 및 의시에 의해 실현된다라고 쓰면 돼. 그 다음 객체 높임은 서술의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주는 건데 주로 특수 어휘에 의해 실현된다라고 쓰면 돼. 서술을 해. 그 다음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여주는 건데 주로 종별어휘에 의해 실현된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높이 있느냐 113페이지 오른쪽에 한번 봅시다. 주체 높임은 첫 번째 선어발언의 의시에 의해 실현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격조사 깨서를 쓴다. 세 번째는 주어 명사 플러스 전미사 님을 쓴다. 네 번째는 특수 어휘를 쓴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지금 방에 있다가 아니라 계신다라고 하는 특수 어휘를 쓰고 할아버지께서 만두를 먹는다가 아니라 잡수신다라는 특수 어휘를 쓴다. 네 가지 기억해서 서술하면 되겠지? 그리고 자, 자세하게 보면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는데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방법 할아버지께서 집에 계신다. 할아버지께서 계신다. 말 되지? 간접 높임은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높여주는 건데 할머니께서는 손가락이 아프시다 라고 하면 할머니와 관련된 손가락 신체의 일부의 손가락을 높임으로써 할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법이다. 근데 할머니께서 손가락이 편찮으시다라고 말이 안 되지?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되겠지만 손가락이 편찮으시다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는 거지. 자, 그럼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하고 지시하는 것을 높여주는 것이다. 부사격 조사 깨나 특수 어휘를 통해서 높여준다. 철수가 아버지께 성적표를 드렸다. 나는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서술할 때 이런 예들도 기억을 해둬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입니다. 주로 종들어미에 실현되는 건데 격식체는 격식을 차리는 표현으로 신체적 거리감을 나타내고 비격식체는 격식을 덜 차리는 표현으로 친숙감을 드러낸다. 그래서 상대 높임은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눠주는데 격식체는 하십시오체, 하우체, 하계체, 헤라체 다 기억해. 그 다음에 비격식체는 해요체랑 해체로 나눠진다. 요게 현대국어 높임이라고 했어. 자, 그럼 아까 그걸 다시 갑시다. 중세국어로 갑시다. 중세국어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188페이지. 자, 중세국어라고 하는 것은 고려 건국부터 임진왜란 이전 10세기에서 16세기까지 국어를 중세국어라고 한다. 특징은 훈민정음 창제 15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비와 후비로 나눠진다.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의문어휘, 표기법, 문법이 존재한다. 첫 번째 의문 같은 경우에는 순경은 니은, 반치은, 옛니은, 여린이은. 그래서 소실된 순서 기억해도 순경은 비읍과 여린이은은 15세기 중반 그리고 반치은과 옛니은은 16세기 이후 소실됐다.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었던 건 아래하다. 16세기 이후 음가가 소실되어 완전히 표기상 사라진 것은 1933년이다.
그 다음 어두장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데 음절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장군이 존재했다. 자, 그 다음에 된소리, 고대 국어에 보이지 않는 된소리가 발달했고 모음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졌고 성조가 있었다라는 거 의문상의 특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표기상의 특징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문제를 정확히 알려준 건 아니고 예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의문상의 중세국의 의문상의 특징은 서술하시오 또는 표기상의 특징은 서술하시오 어휘상의 특징은 서술하시오 문법상의 특징은 서술하시오 라고 될 수도 있으니까 각자 분야별로 기억을 해도 표기상의 특징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 창제 초기에는 이어적기가 일반적이었지만 16세기 이후에는 끊어적기가 나타났다. 자, 이어적기라고 하는 게 뭐냐? 다른 단어들을 이어서 쓰는 거야. 깊은. 끊어적기 뭐냐? 문법 형태 그대로 쓰는 거야. 깊은. 그리고 현대국어가 바로 이 끊어적기지. 거듭적인 둘을 섞은 거야. 앞 음절에 종성을 적고 뒤 음절을 초성에도 앞 음절에 종성을 내려서 쓰는 거. 깊은. 그 다음에 받침표기 훈민정음 창제 초기에는 종성, 부용, 초성이었어. 근데 이후로 탈종성법이야. 그래서 기억님,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실, 이응을 적용했다. 그럼 현대국어는 몇 종성법이야? 7종성법이지. 그녀, 다리만 보여 이렇게 되는 거지. 차이점 기억해도. 그래서 사마띠라고 했을 때 치읓 받침이면 종성, 부용, 초성이 예가 되는 거고 시옷 받침이면 탈종성법이 예가 되는 거야. 얘를 같이 서술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한자음은 당시 중국 한자의 원음에 가깝게 동국 정은에 따라 표기했고 모음으로 끝나도 종성이 이응을 써서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췄다. 그래서 얘가 세종 했을 때 세는 발음 나지 않아도 이응을 썼고 문자라고 했을 때도 형식적인 이응을 썼다. 자, 그 다음 어휘상의 특징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고유어가 많이 쓰이다가 한자어로 대체됐다. 그 다음에 한자 이외에도 몽골어나 여진어 등의 외래어가 들어왔다. 현대국어의 다른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게 의미 이동이고 의미 축소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했지. 어리다라고 하는 거 의미 이동, 어여쁘다도 의미 이동이다. 오른쪽에 단어 의미 변화 봐봐. 자, 의미의 그 변화, 의미가 확대되는 단어가 있긴 해. 그게 다리라고 하는 단어, 다리. 원래 사람이나 짐승의 하체만 의미했는데 무색물의 아랫부분은 다 다리라고 한다든지 세수라고 하는 건 원래 손만 씻는 게 세수였는데 손이나 얼굴을 씻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게 세수로 바뀌는 게 의미 확대. 의미 축소라고 하면 얼굴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형체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얼굴이라고 하면 not face만 가리키는 거지. 그 다음에 놈이나 계집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를 가리켰는데 지금 낮잡아서 이르는 말이니까 축소.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인 말은 그냥 다 말씀이었는데 지금 높이거나 낮추는 말이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면 높인 표현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말씀을 자기를 낮추는 표현도 말씀이 들어가.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높이거나 낮추는 말이야, 말씀이. 의미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리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나이 어리석다니 지금 나이가 적다. 어여쁘다라는 것도 가엾다, 불쌍하다 해서 예쁘다, 아름답다로 이동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기억해야 될 게 왼쪽으로 다시 가서 끝소리가 히읗인 단어와 기억인 단어 구분하는 거 기억나지? 자, 히읗일 경우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는 그냥 이어서 쓴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는 흐트로 축약돼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시옷은 히읗이 사라진다 라는 거 아까 우리 정리했던 거 기억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문법상의 특징 발표입니다. 여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지. 조건이 그리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거 강의한 거 다 녹화해가지고 사실 이 결석한 친구들은 그거 보고 하거든. 근데 지금 내가 아까 보니까 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서 이거 원하면 그냥 그거 또 볼 수 있거든. 자기가 강의 들었어도 보고 또 복습해도 되니까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보내줄 테니까. 자, 첫 번째 주격조사입니다. 주격조사 자음으로 끝난 체형 뒤에는 사람이 이를 쓴다. 그 다음에 부텨처럼 이미 옆에 짝대기가 그어져 있지. 근데 이 이외의 모음이라고 돼 있지. 텨라고 하는 것은 이 이외의 모음이지. 텨니까 텨. 그럼 짝대기 하나 쓰는 거야. 그럼 이 계통의 모음, 불휘 같은 경우는 이를 쓴 거지. 그럼 뒤에 주격조사 생략.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 목적격 조사. 을을인데 을을 구분하는 거는 현대국어랑 똑같지. 그게 뭐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뒤에 을을 쓰는 거고 앞에 자음으로 끝났을 경우, 그게 아니라 몸으로 시작했을 경우는 을을 쓰는 거. 차이점이 있다면 아래 쓰는 건 양성, 그냥 을을 쓰는 건 음성이다. 이건 어렵지 않지. 그 다음 관역격 조사 발표. 자, 아까 얘기했듯이 앞체언이 무정이거나 아니면 유정일 경우 존칭을 쓸 때는 시옷을 쓴다라고 했어. 그게 아닐 경우에는 다 유정일 경우에는 다 을을 쓴다. 양성일 때는 아래아가 있는 거, 음성일 때는 의가 있는 거. 자, 그 다음 넘겨봅시다. 190페이지로 갑시다. 처소 부사격 조사 L인데 양성일 경우는 이렇게 아, 이, 그 다음에 음성일 경우는 이, 그 다음에 이 모음으로 끝난 체형 뒤에는 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1인칭일 경우에는 선어 발음이 오가 쓰인다라고 했는데 사극에서 예전에 뭐 이제 자기 스스로를 가리킬 때 뭐 하시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가리킬 때 오를 집어넣었어.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28자를 맹가논이라고 했을 때 맹갈이라고 하는 게 오의 형태가 보이지 않는데 분석을 해보면 맹갈, 그 다음에 느오니라고 해서 이게 지금 합쳐져가지고 맹가논이가 된 겁니다. 그 다음 가장 어려워하는 거 주체 높임 나타내는 선어말, 그 다음에 개체 상대 섞여 있는 거 이표 별표 5개 합시다. 자, 외워야 되겠지? 주체 높임은 간단하다고 해서 시샤야. 자음어미 앞에서 시, 모음어미 앞에서 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아까 상대 높임은 평소일 때는 이, 의문형일 때는 잇. 여기까지 간단하지? 자, 그럼 개체는 어떻게 외우느냐? 자, 김박사 하 이렇게 외워. 김박사 하. 그래서 세 번째는 시옷의 형태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다타자차. 다타자차. 그래서 세 번째는 지읒의 형태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울림소리 같은 경우는 마누라잖아. 근데 이제 이응을 제외하고 마누라. 끝소리가 모음이거나 마누라일 때는 지금 있듯이 자의 형태를 쓰는 겁니다. 삽의 형태 삽.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칭의 종류와 의문사 유무에 따라 어떤 식으로 달라지느냐. 주어가 1인칭이나 3인칭일 경우 판정 의문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 밥 먹었니? 라고 하면 응 먹었어. 너 여자친구 있니? 응 있어. 이게 판정 의문문이야. 여자친구 있니? 없어. 그렇지. 판정 의문문이야. 설명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 여자친구랑 어제 어디 뭐 먹었니? 뭐 이런 거 있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게 설명 의문문이야. 그 다음에 주어가 2인칭일 경우에는 판정이든 설명이든 상관없이 니은자를 쓴다.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있는데 과거는 더를 쓰고 현재는 느를 쓰고 미래는 리를 쓴다. 명사형 어미 옴, 양성일 때는 옴, 음성일 때는 옴. 이게 다야. 이것만 다 외워주면 돼. 이것만 다.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문법은 우선 이게 지금 이번 주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니네가 복습을 계속해서 다 외워가지고 그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외워. 그리고 자기 이해 안 되는 사람 강의 또 듣고 나한테 파일 보내달라고 하면 이거 찍은 거 카톡으로 보내줄게. 들어가서 다시 보면서 다시 또 복습하고 이렇게. 그리고 오감도 좀 잠깐 펴볼까? 오감도의 192페이지 좀 봅시다. 자, 이 단가 육장이라고 하는 작품은 얘는 교과서에는 실려있지 않은데 예전에 한번 이 단가 육장이 이제 수능에 출제가 됐었어. 이제 그리고 난 이후부터 이제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작품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내신에서도 시험 범위가 아닌데도 이거 섞어가지고 내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거든. 그래서 얘도 해석은 좀 다 알아도 니네가 알다시피 시험 범위 아닌 데서도 섞어서 내잖아. 시험 범위가 뭐 제망배가 들어간다고 제망배가 맞네? 절대 아니거든. 다 섞어서 내니까. 자, 한번 봅시다. 단가 입장이라고 하는 건 페이지 192페이지. 192쪽. 자, 봅시다. 단가가 무슨 말이냐면 시조를 단가라고 합니다. 6장은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단가 6장이라고 하는 거야. 자, 1장부터 한번 보면 대장부가 할 일 사업을 아느냐 모르느냐. 대장부가 할 일이 뭔데요? 효제 충신, 유교적 가치관이지 이것밖에 할 것이 또 있겠느냐. 효제 충신이 정확히 먼저 오른쪽에 나와 있지. 부모에게 효도함, 형제간의 우애에 끼치는 거, 임금에게 충성하는 거, 벗사의 믿음을 지니는 거. 이게 효제 충신이다. 그 다음에 어주거라고 하는 것은 감탄사라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인도, 인간의 도리에 할 일은 다만 이것인가 하노라. 효제 충신인가 하노라. 그 다음 남산에 많던 소리라고 하는 건 소나무지. 소리라고 동그라미하고 문학에서 소나무는 거의 다 긍정적인 의미야. 지조, 절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겠지. 그 소나무가 다 어디 갔단 말이냐. 왜? 난이 일어나가지고 도끼로 다 자르버렸다는 거야. 여기서 나는 세모하고 이제 그 인목 대비 폐위 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유배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날지도 날래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나도 우로가 깊으면 우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임금의 은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임금과 관련된 걸 고르라고 하면 니네가 이걸 갖다가 알아야지 고를 수 있겠지. 해석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를 수 있겠어. 다시 볼까노를 하면서 임금의 은혜가 깊은 유배에서 있는 나를 다시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창밖의 새우. 새우라고 하는 것은 가는 비이기 때문에 가람비라서 봄비를 새우라고 합니다. 주로. 뜰가에 제비가 나니 적객의 회포는 적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귀양살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알아둬야지 외부 작품에 적객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도 화자가 유배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저 제비 비비 나는 것을 보고 한숨 겨워하는 데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유배와 있어서 지금 귀양살이 하는데 제비는 날고 있네. 서로 대조되는 상황이지. 그 다음 4장 갑니다. 적객에게 벗이 없어. 귀양살이 하는 나에게 친구가 없다. 겨울 나에게 친구는 누구밖에 없어? 공략의 제비밖에 없다. 종일 하는 말이 뭐라고 지절되느냐. 어지간한 감탄사지. 내가 풀어낼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라는 말은 너보다 많구나. 그 다음 인간의 유정한 벗은 명할 달밖에 없다. 또 있겠느냐. 천리를 멀다 하고 간데마다 따라오니 달이 늘 쫓아오니 반가운 벗이 다만 너인가 하노라. 나한테는 친구가 달밖에 없다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 설월에 매화를 보려고 잔을 잡고 찾으려니 설이라고 했으니까 눈을 가리키는 거지. 겨울이지. 석기꽃 여인 속에 잦은 것이 향기다. 여기서 말하는 매화라고 하는 것은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는 거니까 매화 향기. 이 충절을 호적, 임금이 이 향을 알면 아마 애끈일까 하노라. 나에 대한 충성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한 장 넘겨서 정철의 훈민가 봅시다. 고전은 이 훈민가까지 할 겁니다. 자, 훈민가도 잘 나와. 전체가 다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하나씩 빼서 잘 나와. 그래서 니네가 잘 보면 그 세 번째 그거 잘 봐봐. 세 번째 작품. 제13수.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오늘도 다 세 번 훈민가가 어디서 많이 봤을 거야. 이게 여기 들어있는 작품이야. 자, 훈민가가 무슨 뜻이냐? 오른쪽에 1번 훈계의 내용 봐봐. 그 밑에 보면 훈민가라는 제목은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라는 뜻이야. 그래서 유교적 도리를 깨우치게 한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삼수가 나와 있는데 형제간의 우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형아, 아우야, 내 살을 만져봐라. 누구에게서 태어났길래 모습조차 똑같으냐? 한 젖을 먹고 자라났으니 딴 마음 먹지 마라. 딴 마음은 서로 싸울 생각하지 마라 라는 뜻이야. 그래서 삼수의 내용은 형제간의 우애. 그 다음 사수 갑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길 일을 다 해라. 돌아가시면 애달다 어찌하겠느냐. 부모님 돌아가시고 한탄하는 것을 무슨 지탄이라고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니? 풍수지탄. 그렇지. 나라가 망한 후에 한탄하는 거는 맥수지탄. 그렇지.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것뿐인가 하노라. 다시 못할 일이 이것뿐인가 하노라. 그 다음 갑니다. 오늘도 다 날이 샜다 밝았다. 호미 메고 가자. 내 논을 다 메거든 내 논도 메어주마.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라는 거야. 그 사자성어로 상부상조라고 하지. 올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꾸나. 근면성실한테도 를 권면하는 거지. 그 다음 14수 갑니다. 비록 못 입어도 남의 옷을 빼앗지 마라. 비록 못 먹어도 남의 밥을 빌어먹지 마라. 한 번이라도 때가 묻은 후면 다시 씻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야. 그 다음 15수 갑니다. 쌍욕 장기 세모. 노름이야. 노름하지 마. 송사세모.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일 하지 마. 집을 비면 즉 노름하다가 재산을 탕진하면 무슨 일이며 송사하다가 남의 원수가 될 줄 어찌 알겠느냐. 나라의 법을 세우는데 죄 있는 줄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라는 뜻이야. 그 다음 갑니다. 이고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다시 주시오.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나는 좀 힘이 세다. 파워풀하다. 저한테 물건 짐 주십시오. 늙은 것도 서러운데 짐까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노인을 공격하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193페이지, 195페이지 지금 좀 풀어봅시다. 호민아 이제 저 스톱 좀 해줘. 네모. 꺼요? 응? 저는 멈춰. 꺼도 될 것 같아.